나는 오늘도 방콕. 얘는 유럽? 나도 투자를 시작해야 하나? 해답하라 하나증권. 자산관리 하나하나 제대로. 투자 처음이라면 하나부터 시작하자. 하나증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면서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신민철 철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는 거의 반년 가깝게 횡보 조정을 겪고 있고요. 3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9월까지 거의 한 17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고점으로부터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고 가격으로부터는 한 30%까지 하락했던 게 최고 기록이고, 현재는 뭐 한 20몇 % 정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횡보를 겸한 조정을 지금 겪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원래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상적인 그 진행 속도와 비교해서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빨랐어요. 뭐 가장 큰 이유는 1월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그때 좀 부스팅이 된 게 그 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대 반감기 사이클 중에서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첫 번째 사이클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때까지는 뭐 서서히 이렇게 뜸을 들이듯이 하다가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포물선 형태를 그렸던 게 비트코인 사이클의 기본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좀 과열이 됐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번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들보다 한 최대 1년 가까이 빠르게 압축해서 사이클을 달리는 그런 단축 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추측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6개월간 횡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기존 지난 사이클, 그 다음에 지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가격이 정확히 그 두 가지 사이클의 평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페이스가 좋았던 것에서 6개월간 횡보를 거치면서 완전히 평균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8월 5일에 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죠.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5만 달러 이하로까지 내려갈 정도로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비트코인만 그랬던 건 아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장중에 10%가 넘게 떨어지고, 미국 주식도 나스닥이 6% 이렇게 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을 했던 하루였어요. 그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 위협이 굉장히 크게 리스크가 부각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던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엔과 달러의 환율 차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엔을 굉장히 싸게 빌렸던, 제로금리로 빌렸던 그런 투자자들이 엔을 상환하기 시작했죠.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각 하나씩만 놓고 보면은 그 정도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그런 요소들은 아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월, 시장에서는 9월에 두 단계 금리를 한 번에 내리는 빅컷이라고 부르죠. 그 빅컷의 가능성을 지금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단계 금리 인하 가능성과 2단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반씩 보고 있는 건데, 물론 금리가 한 번에 많이 내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속도 측면에서는 유리한 게 있겠지만, 동시에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급작스럽게 내린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 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격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빅컷이 꼭 유리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왔는데 이 4% 초중반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주면서 금리는 1단계씩 천천히 인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위험자산, 뭐 주식 포함해서 모든 위험자산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를 제대로 맞았던 적이 여지껏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탄생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경기 침체는 딱 한 번 팬데믹 때뿐이죠. 근데 팬데믹은 사실 비경제적 이유 원인으로 인한 경기 침체고 굉장히 짧았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제대로 된 경기 침체는 여지껏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보자면 역시나 딱 한 번 있었던 경기 침체였던 2020년의 팬데믹 사태를 가장 근거로서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팬데믹이 딱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증시보다도 더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은 일단은 시가총액 자체가 그 당시에 1조 달러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자산이었고 또 증시와는 다르게 1년 365일 주말까지도 계속 24시간 365일 시장이 운용이 되죠. 그리고 증시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서 환금이 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팔면은 1분 내에 자기 통장으로 현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황금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런 높은 황금성, 그 다음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뭔가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팔고 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증시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 회복은 증시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나스닥이 한 50% 정도 바닥에서부터 회복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클 전체로 보면은 팬데믹 발생 당시 바닥에서 17배, 18배 가까이까지 가격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자산의 그 목적 자체가 통화에 대한 해지예요. 금과 비슷한데 통화에 대한 해지란 건 뭐냐면은 화폐가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이 떨어지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과 마찬가지로 상품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 자산의 제1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동성 흡수가 이 비트코인의 최대의 역할이에요. 그 얘기는 경기 위기가 발생해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고 유동성을 확장시키게 되면 이 급격하게 확장하는 유동성에 흡수하는 역할이 비트코인의 최대의 역할이다 보니까 유동성 확장의 최고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발생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로 갔을 때 그 유동성 확장의 혜택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나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황금성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락하는 것도 비트코인이지만 유동성 확장을 흡수하는 역할이 자산의 최대 가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될 때 그 확장되는 유동성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도 또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20년에 팬데믹 발생 당시에 가장 먼저 크게 하락했다가 결국은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저는 2020년 팬데믹 당시와 비슷한 가격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태도를 바꿔서 친 비트코인, 그다음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대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출연을 해서 1시간 가까이 연설을 할 정도로 친 비트코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해리스 측은 기본적인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어지는 반암호화폐적인 태도를 뭐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드러내놓고 그런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 면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그런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추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치적 이슈 자체가 과거 주식시장에서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주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금 친암호화폐 법안에 찬성을 하는 등 성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은 결국은 표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가 지금 전체 미국 유권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고 있고, 이거는 계속 앞으로 증가하겠죠. 그다음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에서 3조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는데 이것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럼 결국은 암호화폐 산업 측에서 로비 자금이 정치권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정치는 표와 그 다음에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표심과 로비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권이든 친암호화폐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누가 당선되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죠. 규제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회해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간접 투자 수단에 투자를 한 건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의 거의 95% 이상이 비트코인 가치를 근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뭐 사실상 95%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규제상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꼭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그 다음에 기금과 연금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 다음 코인베이스 같은 비트코인 간접 투자 수단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나 그 다음에 규제상으로 비트코인을 아직은 그런 기금이나 연금이나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간접 투자 수단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연금도 투자를 했지만 노르웨이랑 스위스에서는 중앙은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고 그 금액도 국민연금이 투자한 거에 2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규제상. 그러다 보니까 우회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한 건데 결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 같은 국가는 그냥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번에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그 친비트코인 성향을 드러낼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국가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왜냐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아무리 비트코인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물 ETF는 블랙록과 같은 그런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관과 기업과 기금과 연금과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전통금융, 주류금융과 지금 외떨어진 섬과 같았던 비트코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를 건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승인 이후에 급격하게 자금 유입이 한 두세 달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3월까지 150억 달러 이상의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고, 지금도 한 170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제 순유입 기준이에요. 전체 규모로 치면은 5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지금 3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현물 ETF의 자금 유입도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던 그런 대기 수요들이 많이 있었겠죠. 얘네들이 이제 딱 승인이 되니까 몇 달 동안 급격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정체기가 온 거죠. 대기 수요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와야 이제 현물 ETF로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의 자금은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런 기관들이 바로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요. 그 이후에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하면은 올해 말, 빨라도 올해 말이나 늦으면은 내년 뭐 중순 이후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은 이제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천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연말, 느리면 내년부터 이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추천 가능하게 바뀝니다. 근데 블랙록은 지금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조차도 지금 본인들의 현물 ETF를 고객들에게 아직 추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고, 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여기에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10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이 책에서 이미 1년 전에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미 적어놨습니다.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라고 제가 분류를 했는데,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 정확히는 한 10월 말 정도부터죠. 이번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으니까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추측한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다 밝혀져 왔던 역사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고 한 150에서 180일,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이 각각 반감기 이후에 8배와 30배가 올랐던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에서조차도 반감기 지나고 150일에서 180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럼 현재 시점은 언제냐? 반감기 지나고 아직 150일도 안 된 시점이죠. 9월 20일이 150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반감기 이후에 횡보를 하는 구간이 맞아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그 이전의 과열이 굉장히 심했죠. 그럼 과열이 심했으면 결국 이 과열이 식어야 다시 가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반년의 횡보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원래 비트코인은 3분기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특히 8, 9월이 안 좋은데요. 9월은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형성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올해까지 이제 12년 차죠. 근데 과거 이제 기록을 보면 11년 동안 3차례밖에 오른 적이 없고요. 8차례 하락을 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6년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그 정도로 9월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3분기 자체가 1, 2, 3, 4분기 중에 모든 분기를 통해서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은 특히 압도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좋으냐? 4분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아. 역대 평균 수익률이 3개월이죠. 4분기라고 하면은 3개월 동안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은 시기가 4분기고요. 특히 그 시작을 끝낸 10월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업토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상승률이 20%가 넘고 과거 11년의 역사 중에서 딱 2번을 제외하고 9번 상승이 일어났던 굉장히 좋은 시기고, 그 다음에 정말 상승률이 높은 거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횟수가 많은 건 10월인데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11월이고 평균 상승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과 11월이 합쳐서 50% 가까이 올랐을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4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자산의 가치인데,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겹쳐지는 9월, 10월 이 시기가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상승을 바라보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위협이 좀 남아있죠. 단기 채권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데요. 이게 역전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건 보통 어떤 시기냐면은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역전이 됐다가 이게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시점 수개월 이후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정상화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후에 경기 침체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좀 연말 연초에 기대했던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그런 좀 리스크가 있죠.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그런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경제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급격히 확장되면 그 유동성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회복 탄력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는 굉장히 이제 쉬운데요.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반으로 줄어드느냐?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이라고 하죠. 신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처음 등장했을 때 10분마다 50개씩 채굴이 됐었는데 신규 생산이 됐었는데요. 이게 4년마다 그 신규 생산량, 채굴량이 절반씩 줄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절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또 절반으로 줄었고, 2020년에 또 절반으로 줄었고, 이번 2024년 4월 20일에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가격 형성 원리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죠. 근데 만약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과거에 보면 항상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그 전후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을 그려왔습니다. 다만 반감기가 딱 됐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그 이후에 시간차 지연이 발생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은 그대로죠. 그런데 신규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라는 전제하에 새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은 계속 줄어들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이 줄어든 시점부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 시간차가 한 5, 6개월 정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올해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상품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과 같은 자산이죠. 그럼 금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냐고 하면은 화폐 가치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71년에 이제 금본위제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그 이후로 금의 가격이 화폐 가치 하락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올랐어요. 연평균 한 7에서 8% 사이 정도로 올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금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금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죠. 화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거의 그대로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하면은 지금 평균 상승률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거든요. 연평균 상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데, 그럼 왜 금은 연평균 7%, 8%씩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올랐냐? 당연하죠. 금 대비 훨씬 규모가 작은 자산이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꽤 메이저 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재도 금의 시가총액 대비하면 여전히 한 16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이 신규 채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효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금과 똑같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에 대한 해치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은 이미 완전히 성장이 끝난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채택이 되면서 성장이 되고 있는 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금보다는 변동성과 동시에 상승률도 훨씬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하는 역할을 자산의 가장 메인 그런 가치로 삼고 있는 자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죠. 그 다음에 돈을 맡기려고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맡기려고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가격이 오르기 쉬워지고 반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은 가격이 오르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가격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가격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동조 현상을 보일 정도로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진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개인들이 거래를 투자를 하는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전체 자산의 거의 80% 가까이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현물 ETF가 기관들에 많이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들의 규모가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작은 자산이었다. 그러니까 마이너 자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규제 때문에 법적인 여러 제도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기업이나 기금이나 그다음에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물 ETF에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전통금융, 주류 금융들을 비트코인이 투자 가능하도록 그런 연결시켜주는 그런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한 게 현물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사실 규제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개인이 추측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이 점점 규제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류 산업에 편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한국에서도 현물 ETF가 거래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규제적으로 전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빨라도 내년까지는 거의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에서는 지금 현물 ETF 투자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이제 선물 ETF에 투자를 해야 되죠. 선물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과 가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또 이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롤오버라 그러죠. 만기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 그 비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물 ETF 대비해서 연평균 한 1에서 1.5%씩 조금 손해를 봅니다. 네, 그런 조금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에서 현물 ETF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 암호화폐 계좌에 접근하는 게 용이하다고 하면은 저는 굳이 주식 계좌를 통해서 증권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우회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디메리트가 있고요. 현물 ETF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운용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본인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페널티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 내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하면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다만 비트코인 직접 투자도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연금 계좌와 같은 그런 계좌에서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당연히 안 되죠. 또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나 이럴 경우에 암호화폐 그런 거래소 계좌도 없고 그런 거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벽일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는 조금 수수료 지불하고서라도
그냥 주식 계좌 통해서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거래소를 믿을 수 있느냐.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해서 자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파산이 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을 다 돌려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런 위험성을 생각을 한다면 또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그러면 거래소를 못 믿어서 내 암호화폐 지갑으로 외부로 빼내겠다 할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 지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킹을 당할 위험이 역시나 존재를 하죠. 거기다 내가 내 지갑을 해킹 당했을 경우에 누가 보상해 줄 곳도 없거든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ETF, 현물이나 선물 ETF를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네. 암호화폐 투자 자체는 2019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인 투자를 한 거는 2020년, 2021년부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사이클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 4년 이상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 전체를 다 이제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있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반감기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 이 비트코인 사이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저의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생각을 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책에 담은 거죠. 비트코인은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1년 반 이후까지 총 3년간에 걸쳐서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1년간의 약세장을 겪는 3년 상승, 1년 하락의 4년 사이클을 지금까지 반복을 해왔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의 정답은 없고요. 네, 본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기 투자는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안에서 자산의 적절한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 그 다음에 그때 여러 가지 규율 등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개인 투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은 역시나 중장기 투자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을 뚜렷하게 겪기 때문에 한 이 4년 사이클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레인보우 차트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어요. 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러 멱함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은 계산식들은 뭐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기본적인 흐름은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한 가격 흐름을 이제 대수회귀 우리가 로그 함수라 그러죠. 대수회귀적으로 분석을 해서 패턴을 이렇게 맞춰서 추측한 그런 가격 모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패턴 추측 모델이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 추측 모델로 가격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정확히 그 패턴대로 가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추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완벽하게 정말 선을 따라가듯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기준선이 있으면은 가끔은 이제 더 빨리 갔다가 가끔은 뒤처졌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두고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3년 상승의 사이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3년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던 게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로 치면은 한 10월 말 정도까지 그 시점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시기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되나요? 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게 아마 연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연말 정도까지 좀 보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은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이후에 1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을 답습한다고 하면은 내년 말 정도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이란 말 자체가 얼터너티브죠. 비트코인의 대안으로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파생되어서 기생되어진 그런 형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라는 개념으로 앞에 설명드린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비트코인 우회 간접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전체 평균 상승률이 한 3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면은 알트코인은 더 간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특정 알트코인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한 특정 알트코인에 과대하게 투자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 위주로 분산해서 그냥 포트폴리오로 그냥 알트코인 평균 수익률로 승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저는 무조건 50% 이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인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은 그 이상 알트코인을 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무리 알트코인의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자체가 어느 알트코인이든지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일단 지금 반년째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도 가격이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연 4에서 한 4% 정도 패시브 수익이 나오는 스테이킹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이더리움 ETF가 조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지분 증명이라고 하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서 그 예치된 매몰 비용을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그 유지 수단으로 삼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죠. 그런 장치가 스테이킹이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가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놨을 경우에 연 4% 정도 그렇게 이더리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퍼포먼스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더리움 투자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지 조금 의문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민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가면은 훨씬 더 많이 가는, 우리가 뭐 일반 주식 중에서도 어떤 특정 주식의 가격을 2배수나 3배수로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가면은 결국 사람들이 돈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돈이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에서 인기가 있는 이 민코인들로는 돈이 많이 몰려들 테니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배 오르면은 얘네들은 5배, 10배가 오른다. 그렇게 어떤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가격을 몇 배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랑 거의 똑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10년 전에 최초에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한 1000개 정도 있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한 100개 정도 있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10개만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사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주류 금융에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돈들이 각 시장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030년이 되면 아마 1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고, 2040년이 되면은 그보다도 또 몇 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럼 당장 지금보다 10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거기서 몇 배가 더 성장하면은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 하나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시장의 기회는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과 반대로 할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95%의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95%와 반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 시장의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돈은 점점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들어오죠.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기 시장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면 분명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